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18년도의 기업 진단론 문제 한번 같이 우리가 풀어보며 내용이 어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 다뤄본다는 것은 바로 기업 진단론 같은 경우는 과목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정리가 되면 한 70, 80을 해서 여러분이 다른 점수를 끌어올려주는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된다. 경영이나 회계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 점수를 많이 올린다는 건 어렵죠. 여러분이 그런 경우와 똑같이 이 기업 진단론은 그래도 범주가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나중에 어디든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기업 분석은 수행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분석 목적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 바로 이해관계자라는 말은 기업을 둘러싼 인터레스트 그룹이다. 그러니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 도움을 댄 주주, 또 채권자인 사채를 사주는 채권자, 자기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정부 등등 수없는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첫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외부 감사인, 외부 감사는 CPA를 얘기합니다. CPA, 바로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분석 여부를 파악한다. 바로 왜 되느냐. 그럼 바르게 연결되는 건 맞죠. CPA가 왜 존립하죠? 주주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주가 CEO를 못 믿어 어려워하고 과연 쟤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제대로 해줄까? 이런 비용을 우리는 대리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경영학에서 대리비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못 믿어서 이런다. 그래 과연 회계 제도가 정말 적정하게 잘 정리가 됐느냐 여부를 이 외부 감사인이 해줌을 해서 주주가 CEO를 믿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신용평가기관, 이건 바로 여러분들 신용에서 등급, 이 사람이 신용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평가사인데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파, 이건 바로 정부인, 뭐가 되느냐, 정부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 제품의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의 평가, 이건 바로 고객이죠. 고객,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 이건 투자자 입장이 되고,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또 투자자 또는 고객의 품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연결된 건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답으로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외부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회계의 적정성 여부, 과연 KIFRS를 잘 적용하고 있느냐. 상장기업의 경우는 그런 예가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재무비율 분석에서 표준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름으로 씁니다. 항상 재무비율은 과거와 현재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으며 제대로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전기분해, 전기 마이너스 단기, 요 시스템이 뭐가 되느냐 하면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과거 평균 비율이다. 그 다음에 미래 재무 비율. 미래 재무 비율은 굉장히 어떻죠? 하나의 예측이지, 예측.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재무 비율 분석에 표준 비율로 적합하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2번이 돼야 되죠. 목표 비율, 산업 평균 비율, 기업 경쟁 재무 비율, 경쟁 기업의 재무 비율, 바로 타인과의 비교 가능성을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번 외부 감사자 얘기했고, 2번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미래 비용이 아니라 미래 비용은 표준 비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3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기업의 재무제표 활용해서 경영분석 방법이 아닌 것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재무의 제표의 경영분석은 비율이나 지수나 실수나 레버러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비율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경제 분석이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정부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갖다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거지 재무제표의 분석은 아니다. 바로 정답은 바로 여러분 경제 분석에 속하는 이야기인 1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에 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전통 경영 분석은 재무 비율 분석에 중점을 둔 걸 말한다.
맞는 말이죠. 경영 분석의 주체에 따라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이 있다. 그렇죠. 기업 자체 내에서 하는 분석이냐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외부와 내부를 나눌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분석은 주로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 우리 회계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종의 관리 회계가 되는 거죠. 관리 회계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내부 분석입니다. 외부에 주기 위한 게 재무 분석이다. 그러니까 재무는 재무제표를 얘기하고 재무회계 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정부기관은 외부 분석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종의 외부죠, 외부. 결국에 내부는 아니다 말이야. 정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금 텍스, 소위 우리가 법인세를 낼 때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만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4번이 틀린 거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위하여 경영분석을 수행한다. 맞죠? 돈을 빌려줘야 되나? 몇 프로 이자를 받아야 되죠? 이럴 때 신용이 높고 자금력이 좋다 이라는, 만약에 삼성이 돈을 빌린다 그럼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까운 돈으로 이자율 붙이지 않고 빌려줄 거다 이거죠. 그러나 개인인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요청한다면 적당하게 신용 등급에 의하여 바로 어떠냐 고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죠. 자, 5번에 가게 되면 경기의 종합지수 중 후행지수에 속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장당기 금리차라든가 건설 수주라든가 코스피 지수나 구인 구직 비율이나 이런 건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행을 얘기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러나 소비재 수입액은 뭐가 되느냐 후행지수다. 예를 들어 소비가 끝난 다음 연말에 갔어야 원래 소비가 어땠느냐를 갖다 폴캐스팅 해야 되는 하나의 후행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 6번 바로 우리가 정부 외부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소비재 수입액을 나타낸다 그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결과만으로 평가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면 바로 손익계산서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계속 사업이 중단 사업이익을 가산하여 산출된다. 그렇죠? 계속 사업과 중단 사업을 갖다 해야 되느냐 가산해서 단기 순이익을 뽑는다. 맞죠? 포괄 손익계산서는 맨 하단에 보통주의 주당 이익을 표시되어 있다. 그렇죠?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뭐가 되냐 순이익을 갖다 내서 한 주가 얼마나 버는가 하는 EPS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의 차감전 비용은 영업이익에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거다. 맞죠? 법인세 차감전일 때는 영업이익까지 우리가 봐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총포괄은 단기 순이익에서 매도 가능 자산의 평가 손익과 같은 기타 포괄 손익을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총포괄은 기타 포괄 손익에서 매도 가능 증권과 같은 평가 손익 등과 같은 기타 포괄 손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니까 단기 순이익을 뭐로 바꿔야 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속하는 이야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회계 쪽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던 이야기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유동성을 위험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 중에 안전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하라. 유동성 위험, 여러분 잘 알지만 타인의 빚에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유동부채를 분모에 까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고, 유동성 위험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 중에 안전성이 높은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근데 자본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장기가 그 다음이죠. 단기가 가장 위험하다. 위험이 높은 순서. 위험이 높은 순서로 보면 단기에 대한 차입금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 장기가 두 번째다. 세 번째 자본금 자기 돈이다.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자본금,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순서로 배열하는 게 높은 것부터, 안전성이 높은 것부터 가는 거다. 역순서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8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런데 유가증권 자산 맞죠? 매출채권 맞죠? 현금 맞습니다. 영업권 눈에 보이지 않는 굿일
바로 장사를 잘해서 권리금을 받았다. 그럴 때를 영업권이라고 하고 그 반대가 영가 매수 차익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군살. 일종의 장사를 해서 번 이익잉여금이다. 그럴 때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회사 내 유보될 때를 우리는 얘기하죠. 순이익이 났다. 그럴 때는 일단 뭐가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배당을 줘야 된다 말이야. 배당. 이렇게 우리가 주고 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맨 먼저 상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두 번째 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세 번째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잘라도 남는 미처분 부분.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나의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에 속하는 영역을 얘기한다. 해서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정답이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손익계산서의 옳은 설명이 맞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9번 이야기로 넘어가서 9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8번은 뭐가 되느냐?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이다.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회계이익은 수익은 발생 플러스 실현주의를 취하고 비용은 발생주의만 가지고 측정한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이 당장 회계 수익과 비용은 실현주의만 측정한다 그랬는데 원래 수익은 뭐가 됩니까? 바로 원인의 발생과 그리고 돈을 직접 받아야만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실현주의를 얘기하죠. 그러나 비용은 내가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떼먹지는 않죠. 원인이 발생된다면 나는 준다는 의미를 갖다가는 도덕을 깔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은 발생주의만 해도 충분하지만 수익의 경우는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고 실현이 돼야 된다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초로 한다 하기 때문에 1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1번을 바로 고치려면 회계이익은 수익은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로 답을 달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죠. 재무상태표의 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손익과 일치할 하지 않을 수 있다인데 천만의 말씀. 항상 회계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BS와 IS의 결과, BS와 IS의 결과는 항상 뭐해야 되느냐?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산법과 속리법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 재산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DS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IS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BS의 이익과 BS의 여기 나오는 뭐가 되냐?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나오는데 이게 기초자본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게 순이익이다. 그런 말과 IS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여기가 총수익이고 여기가 총비용이다.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순이익은 두 가지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바로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와 기초자본과 그 다음에 총수익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시산표 등식에서 트렌드 밸런싱 그런 TV의 등식에서도 자주 나오죠. 여기도 보면 요 이익과 요 이익이 같아야만 요거 더한 것은 요거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시산표 등식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항상 재산법과 손익법은 같대. 이거 아주 중요한 뭐가 되죠? 회계 원리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1번이 어디 되느냐? 바로 수정해야 된다. 뭐 맞는 거는 여러분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신규 산업에 있어서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신규 산업의 장벽. 바로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진입장벽을 얘기했다. 이럴 때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산업에 있어서 바로 진입장벽은 하나의 신규 산업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규 산업 진입장벽이 높이는 요인이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교체 비용이 작을 경우 교체 비용이 작다 그런 말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정답이 어떻게 되는 11번 교체 비용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경우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신입 사업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회사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진입한 적이 있다 이거죠. 근데 너무 많은 비용이 되니까 이 되죠. 퇴각했다. 이건 바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규 산업의 진입의 장벽을 갖다 얘기할 때는 항상 교체 비용이 작은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를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로 가서 12번 문제는 바로 공헌이익을 얘기합니다. 공헌이익은 얼마만큼 팔아가 이익에 공헌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단위당 판매 가격에다가 하나당 변동비를 갖다 빼라. 그리고 단위당 판매가로 나누면 바로 이게 공헌이익률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어디느냐 본수업할 때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 넣는다면 뭐가 되느냐 100원이다. 100원이 뭐가 되느냐 단위당 판매 가격이란 말이야.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단위당 변동비를 빼라. 그럼 100원에서 40원을 빼라. 곱하기 100을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헌이익률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물건 하나를 100원에 판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나를 구입하는데 변동비가 40원이다. 예를 들어 바카스 한 병이 물론 1000원이겠지만 만약 100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100원이 이 바카스를 사오는데 한 병의 값이 얼마냐 원가가 40원이다 그러면 60원만큼이 바로 집세와 그리고 종업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익을 갖다 월급을 주는데 공헌했다. 그 공헌이익률이란 말이야. 그리고 100원분의 100-40 하면 60%가 뭐가 되느냐 공헌이익률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번은 60%가 정답이다 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아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가에 관한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죠. 자, 배당 성향은 기업의 순이익 중에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용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주가의 이익률 퍼는 주가를 바로 순이익에 비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주가의 장부 가격 비율 PBR은 바로 1주당 주가, 1주당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 장부 가치로 나타낸다는데 밑에 주당 장부 가치분의 주가를 나타낸다. 주당 장부 가치. 주당 장부 가치에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주가를 비교한 거다. 요거로 변경해줘라 이거죠. 요 말을 3번이 들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평균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총 발행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이 바로 EPS를 나타내는 거다. 하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빈의 Q는 기업 자신의 시장 가치와 자산의 대체 가격의 관계를 나타낸 비율이다 했는데 시장 가치를 대체 비용으로 나눈 게 뭐가 됐냐? 토빈의 Q라는 이야기가 되죠. 본수업할 때 아마 나오는 토빈 Q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놓을 수가 있고 여기에 정답은 바로 3번이 어디 되느냐? 옳지 않는 것. 주가를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눠야 된다는 말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주당 가치를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당 장부 가치 비율이라고 말을 한다 하는 말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EPS는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냐가 EPS고 그 다음 퍼는 바로 한 주가 버는 돈분의 주가의 대비를 나타냈죠. EPS분의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총주식수에서 뭐가 되느냐면 바로 순이익을 갖다 놓으면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죠? EPS를 얘기한다. 이거죠. 다음에 EPS에 의해되느냐 분의 주가를 놓으면 EPS 가격이 몇 프로 주가가 되느냐 그러는 게 바로 여러분들 퍼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자 하는 말이 되고 15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출 채권 회전율 여러분 잘 알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말을 아느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말을 아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눈다. 항상 회전율은 전에도 말했지만 뭐를 갖다 둬라? 그렇죠. 매출액을 분자해 두고
매출 채권을 넣으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란 말이 되지. 그래 평균 잔액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 달아본다면 바로 여기에 숫자를 넣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출 채권 그럴 때 매출 채권액이 얼마냐, 매출 채권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평균 잔액이 얼마냐 이걸 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16,000원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매출액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16,000원이다. 외상매입금이 얼마냐? 400원이다. 400원이 평균 외상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고로 여기는 40회가 뭐가 되냐?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이 정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에 기업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이 아닌 거. 수익성 그럴 땐 여러분들 다 뭐로 끝납니까? 이익률로 끝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성 평가다 그럴 때는 거의 대다수가 총자산 이익률, 영업 이익률, 총자산 세전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문제는 전부 다가 뭐가 되냐? 이익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뭐가 되느냐? 레버리지 비율이죠. 레버리지 비율.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은 바로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매출액을 내었다. 그럴 때 매출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바로 고정비를 커버해야 된다 그랬고,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게 뭐가 되죠? 영업의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바로 고정비, 집세와 총무원의 급료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뭐가 되느냐?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이자, 그리고 세금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의 레버리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한 게 뭐가 되죠? 결합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결합 레버리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는 일종의 재무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이자의 몇 배 영업이익을 얻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며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 바로 일종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16번에 단기부채, 바로 짧은 시간의 단기부채에 바로 지급 능력을 갖다 나타내는 게 어떤 거 있느냐.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타인의 빚에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니? 하는 게 단기부채를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는 여러분 잘 알지만 유동비율이다, 당좌 비율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현금 자기자본율, 수익성을 나타내죠. 총자산 증가율은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8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자기자본 비율을 구하라. 바로 총자본분에 자기자본 놓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궁극은 바로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아까 타인의 의존도를 나타낸 것, 이자 보상 비율은 바로 영업이익을 이자로 우리가 되는 것.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 이자와 영업이익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를 영업이익과의 우리가 비교 관계를 얘기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럼 18번의 문제를 갖다 우리가 보면 18번은 궁극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바로 총자본분의 자기자본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문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자산을 전부 다 줍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유동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유동이 42,000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우리가 비유동이 86,000원이다. 그래서 자산은 전체 얼마냐 그러면 128,000원이다 이렇게 되죠. 128,000원이다. 이게 자산 전부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 우리가 부채는 봤을 때 유동부채가 얼마냐 그랬더니 24,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우리가 봤을 때 얼마냐, 그래서 31,000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하면 요거에서 자산 정보에서 바로 부채 5만 어떠냐 하면 5천원을 갖다가 우리가 빼라 이거죠. 5만 5천원이 뭐가 되느냐? 부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지. 그러면 자연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7만 3천원이 뭐가 되죠? 7만 3천원이 바로 요 자본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얼마냐? 자기 자본은 바로 7만 3천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7만 3천을 우리가 놓고 자기 자본 7만 3천을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자산인데 문제는 항상 A는 L이 만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L이 만약에 가정하기를 L이 제로라면 바로 뭐가 되느냐? 자산과 자본은 같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L이 제로라면 바로 A 꼴 C라는 걸 아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기 자본 7만 3천원 요건 이해가 돼. 근데 총 자본을 얘기할 때 총 자본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L이 제로라면 A 꼴 A 자리를 이게 자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자본과 자산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왜? L이 제로라면 if L이 제로라면 A와 C는 같다. 그리고 우리가 A가 얼마냐? 12만 8천원 뒤에 나오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라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돼야 되지.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냐? 요 계산하면 57.03125가 되더라. 이 약자로 하면 57만 뭐가 됩니까? 바로 0.3%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 이해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고 A 꼴 C다. A 꼴 C다. L이 제로라면 하는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번 이야기로 가면 19번은 결합 레버리지는 바로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공급은 곱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곱하기를 해봐라.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결합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에다가 영업 레버리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영업이익의 변화율에 바로 매출액 변화. 재무 레버리지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의 영업이익이란 말이야. 그럼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나면 남는 거는 주당 뭐가 됩니까? 변화이익률과 매출 뭐가 되느냐? 그럼 변화이익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당 변화이익률과 매출 변화이익률 이게 남는 거죠. 이게 남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바로 이거는 주당 변화이익률에다가 매출액 변화율을 갖다가 나타낸 거. 요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약분이 보니까 요거 분모에 남고 요게 분자 남고 요게 분모 남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정답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20번으로 넘어가서 20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0번은 기업의 활용성 자산을 갖다가 효율성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회전율이 어떠냐. 일반적으로 활용성이란 말은 얼마나 활발하게 잘 장사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바로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회전율. 무슨 회전율로 끝나는 거다 이거죠. 무슨 회전율.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총자산 증가율, 그 다음 매출 채권 회수율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채권 회전율의 365를 우리가 곱하면 되죠. 365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1번, 4번, 5번과 그 다음 매출 채권 회수 기간까지 다 활용성을 나타내는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합니까 하는 회전율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답은 뭐가 되느냐 2번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답이다 아닌 거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번을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자 보상 비율은 바로 핵심은 뭐가 됩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이익을 갖다 관리비를 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이익을 나타내죠. 이익을 나타내고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 여기 영업이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이자분의 영업이익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영업이익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이자는 얼마냐 중간에 보면 400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400분의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갖다 빼라 그러면 바로 6,000원에서 물건을 6,000원 파는데 거기에 보면 판매비 관리비가 얼마냐 4,400원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냐 1,600이 되는 거죠. 1,600이다.
1600분의 400분의 1600에 다 100%니까 이거 얼마냐? 우리가 봤을 때 4배라는 얘기가 나오죠. 4배가 바로 뭐가 되냐?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은 4배라는 얘기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22번에 영업활동에서 바로 현금 흐름 얘기를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데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재무활동의 내용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고 영업활동은 바로 장사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음 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영업이냐 재무냐 투자냐 하는 현금 흐름표에서 얘기하는데 제품 서비스의 매출 영업이죠. 그 다음에 이자 수입 이건 재무죠. 종업원의 인건비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종업원의 인건비도 영업활동이죠. 법인세 비용도 영업이죠. 배당금 지급 이건 배당금 지급은 재무가 되겠죠. 그런데 이자 수입 그러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됩니까? 돈을 빌려줘서 받는 하나의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하나의 현금 흐름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나 배당금 지급은 완벽한 재무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가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하에 재무 분석의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아주 늘뛰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한 기업에서 시점 간 추세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되죠. 심하게 의되냐? 그렇죠. 물건은 똑같이 팔렸는데 물건값이 너무 올랐어.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추세 분석의 결과가 왜곡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수익성 비율이 정상적 물가 수준 하에보다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진 낮게가 아니죠. 인플레이션이란 이야기가 자체가 뭐가 됩니까? 물가가 늘뛰기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낮게가 아니라 높게 나타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구조의 상이한 기업 간의 비교 분석이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재무제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죠. 너무 늘뛰기 하니까. 즉 역사적 원가는 지가 취득했을 때 가격을 역사적 원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여 비교 분석에서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고로 두 번째 나와 있는 낮게가 아니라 높게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23번 바로 정성이 높다 하는 얘기를 했고 24번 자 지수법의 적용 시 관계 비율은 기업 실제 표준 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하는 말인데 이건 바로 표준 비율의 관계 비율 가중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재무 비율의 가중치가 아니라 표준 비율에 바로 재무 비율이 아니라 표준 비율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인덱스는 관계 비율의 기업의 실제 표준 비율의 가중치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로 1번이 틀렸고 2번, 3번, 4번, 5번은 다 우리가 지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25번 다음 중 유동성 비율에 해당되는 건 뭐냐? 유동성은 그만큼 빨리 어야 되냐? 그럼 돈이 되는데 순원전 자본 구성 비율 이게 바로 왜 되느냐? 유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데 주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25번의 정답은 1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생산성 비율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 말했습니다. 생산성 비율은 개별 생산 요소의 기여도와 성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맞는 말이죠. 부가가치는 외부에서 구입한 가치가 아닌 기업 내부에 창출한 가치를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측정하는 방식에는 생산 측면 내에 파악하는 감산법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가지 분배 측면에서 파악하는 가산법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이군요. 분배 측면.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기업의 창출의 투자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맞는 거죠. 그러나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분의 산출량 곱하기 100이 노동 생산성이 된 거죠. 바로 5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유동성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비율, 순년 자본 비율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됐고 26번은 노동량 투입량의 산출량 곱하기 100을 얘기하는 게 노동성 생성이다 하는 말이 되고 27번은 추세 분석은 특정 연도 기준으로 잡고
기준연도의 재무 항목을 100으로 할 때 비교 추세법은 기업 내 분석, 시계열, 수평적 분석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에 옳지 않는 것 그러면 3번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자본 생산성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는 거 묻죠. 자본의 집약도, 노동 1인 부가가치, 설비 투자, 그 다음 기계장치, 노동 장비율인데 여기 바로 자본 생산성 비율은 설비 투자 효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 29번에 다음을 이용하여 비유동 비율과 유동장기 적합 비율을 구하라. 그런데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 어느 정도냐?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500이란 말이야. 근데 비유동 자산이 얼마냐? 3,000이란 말이야. 그러면 1,500분의 3,000이 되니까 200%가 뭐가 되느냐? 비유동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장기 적합 비율은 뭐가 됩니까? 자기 자본과 장기 부채를 더하라. 자기 자본과 장기 부채를 더하면 1,500에다가 3,500을 더해 5,000이 되지. 그러다 비유동 자산이 얼마냐를 보이 3,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5,000원분의 3,000원 60%가 되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5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9번도 역시 도표를 보며 이야기가 되고 또 바로 설비 투자는 설비 투자분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며 자본 생산성을 나타낸다 했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바로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 곱하기 100하면 되고,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바로 자기 자본과 장기 부채를 둘 다 아닌 5,000분의 비유동 자산을 나타내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30번에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재무 레버리지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고, 영업 레버리지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유동 자산의 구성 비율이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부채 비율과 그 다음에 유형자산 구성 비율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우리가 봤을 때 요 30번 바로 부채 비율과 영업 레버리지 유형자산의 구성 비율의 정보, 요거다. 그러는 부채 비율은 영업 레버리지와 유형자산의 구성을 얘기한다고 했고, 31번은 바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 기업 진단 시 질적 분위의 분석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근데 다른 거는 제품의 구성이나 경영 전략이나 경영 혁신이나 인적 자원 개발이나 다 질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생산성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종업원의 생산성은 양적인 부위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질적이라면 바로 여기에 종업원의 생산성은 양적 구분이기 때문에 5번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으로 가면 31번 우리가 얘기했고, 32번에 가면 바로 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의 현재 변제 방법을 정하여 부실 기업을 갖다가 하는 건 뭐라고 하냐? 경영권 유지. 바로 화의를 나타내는 이야기, 바로 중요한 이야기 화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정답은 화의가 정답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3번 기업의 부실 예방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우리가 보면 다 다르지만 3번의 이야기는 바로 기업의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경영 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가 바로 옳은 답이다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에 기업의 부실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말하죠. 바로 다른 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번 이야기 33번도 가만히 볼까요? 부실 기업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분석, 미래 경영 성과 예측력을 높인다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34번의 이야기는 기업의 부실 직무는 결손이 지속되고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급증하고 고정 자산에 대한 과잉 투자를 했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단기 차입 기타 부동부채 감소는 요거만은 오히려 안정적 구조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35번에 가게 되면 35번에 바로 여러분 알트반 판별 제로 스코어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부실에 대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자에 대한 보상 비율을 나타내는 이야기,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6번에 요걸 여러분 알고 36번에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의 바로 정도,
어느 정도 고정비가 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럼 합병과 인수를 나타내죠. 목표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M&A를 통해 기존 공장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공장 시설 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는 바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으로 가면 제품의 수명 주기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건 성숙기에 굉장히 가격이 심화된다 하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9번에 가면 매출액 분포는 장기보다 단기적인 소요자금 예측에 유리하다. 그렇죠? 매출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얘기하느냐는 장기보다는 단기. 장기와 단기가 바뀌었네요. 5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40번 이야기는 기업 가치 평가는 자본 비율은 세전 이자율이 아닌 세후 이자율로 측정한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봤지만 바로 기업 진단론의 이야기는 대충 2018년도를 기준점으로 잡을 때 비율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장에서는 거의 기업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절에 가면 경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서 재무 비율 분석을 우리가 따지고 4절은 비용의 구조 분석 5절은 실적 경영 분석, 6절은 기업의 부실 예측이라는 단계로 압박해서 시중에 나온 책들과 유사하게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으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진행해 간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첫 시간에 아주 강조를 드릴 거는 비율 분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자꾸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기업에 바로 이런 비율 분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라는 걸 염두에 두시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전 강사들이 저는 대표 강사입니다. 원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이런 입장이 되고 전에도 말했지만 바로 저희들이 왜 된다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바로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거로서 선생님들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하면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은 돈 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강의가 이어지게끔 하며 이제 많은 과목이 또 많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격증에 하나 따시고 또 되면 2중 3중 하더라도 부담 없이 많은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들도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끝까지 화이팅을 외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